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전혀 다르다.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좋은 몸으로 70대에 진입하려면 50에서 60대부터 건강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50에서 60대를 보내야 할까? 첫 번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우선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해야 하며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70대 활동 의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이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첩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에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 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이참에 말하자면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심지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사람의 의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고령자의 식생활을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자청해서 기죽은 노인이 되려는 것처럼 필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80세 때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세 번째 성공한 프로스키어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가 넘어서도 500g짜리 스테이크를 먹어 치운다.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고령이 되어도 선수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 중에 광요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공적인 강한 빛을 일정 시간 받는 요법이지만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빛은 인간의 뇌와 기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빛을 쬐는 것으로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면 기분을 가볍게 하고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 등은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걱정되더라도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외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에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욕이란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집에 틀어박혀 활발하지 않은 생활에 젖어들기 쉬운 연령대이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퇴직 후의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측면에서도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은둔 생활도 좋은 것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단숨에 뇌 기능, 운동 기능을 노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퇴한다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은퇴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긴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평생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반상의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의 직무를 맡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은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되돌아봐야 한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폐경후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아내는 멀쩡하게 친구들과 나들이하곤 하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아내에게 의존하는 젖은 낙엽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하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는 가운데 한층 더 사람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남성 호르몬과 근육의 관계도 비슷하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근육이 붙기 쉽고 근육이 붙으면 더욱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같다.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일로부터 조금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싫은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교우 관계를 재검토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즐거운 동료하고만 사귀어도 된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싫은 교제를 계속하면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아져 버릴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자.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화제로 인해 상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대이다.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이다.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달라도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의 교류는 전두엽 활성화에 최적이다. 다만 고령이 되면 이미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라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을 상대가 말해도 잠자코 듣고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된다면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교제 자체가 싫어진다.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취미의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등 취미가 일치하면 마음 맞는 상대도 찾기 쉬운 것 아닐까? 다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제가 노화늦춤에 좋다고 해도 만남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교제가 서툴렀고 이제 겨우 노후를 맞아 혼자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 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읽어주고 인터넷에서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은 가급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만년을 보내기 위한 힌트를 몇 가지 말해보았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이 너무 싫다면 물론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도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큰 적이니까. 다만 하지 않는다면 대신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굳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싫지만 산책이라면 조금 할 수 있다. 집안을 걷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듬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런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젊고 발랄하게 하는데 큰 도움 될 것이다. 중장년 때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일이니까 하는 이유로 싫은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70대가 되면 더는 무리할 수 없다. 무리해서 싫은데도 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몸과 마음에 손상을 주게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70대는 즐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말 싫은 건 되도록 하지 말자. 이것이 70대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하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으로 저자 와다 히데키, 출판사 지상사입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전혀 다르다.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좋은 몸으로 70대에 진입하려면 50에서 60대부터 건강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50에서 60대를 보내야 할까? 첫 번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우선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해야 하며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70대 활동 의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이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첩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 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이참에 말하자면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심지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사람의 의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고령자의 식생활을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자청해서 기죽은 노인이 되려는 것처럼 필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80세 때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세 번째 성공한 프로스키어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가 넘어서도 500g짜리 스테이크를 먹어 치운다.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고령이 되어도 선수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 중에 광요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공적인 강한 빛을 일정 시간 받는 요법이지만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빛은 인간의 뇌와 기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빛을 쬐는 것으로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면 기분을 가볍게 하고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 등은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걱정되더라도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외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에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욕이란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집에 틀어박혀 활발하지 않은 생활에 젖어들기 쉬운 연령대이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퇴직 후의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측면에서도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은둔 생활도 좋은 것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단숨에 뇌 기능, 운동 기능을 노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퇴한다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은퇴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긴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평생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반상의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의 직무를 맡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은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되돌아봐야 한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폐경후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아내는 멀쩡하게 친구들과 나들이하곤 하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아내에게 의존하는 젖은 낙엽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하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는 가운데 한층 더 사람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남성 호르몬과 근육의 관계도 비슷하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근육이 붙기 쉽고 근육이 붙으면 더욱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같다.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일로부터 조금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싫은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교우 관계를 재검토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즐거운 동료하고만 사귀어도 된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싫은 교제를 계속하면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아져 버릴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자.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화제로 인해 상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대이다.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이다.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달라도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의 교류는 전두엽 활성화에 최적이다. 다만 고령이 되면 이미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라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을 상대가 말해도 잠자코 듣고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된다면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교제 자체가 싫어진다.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취미의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등 취미가 일치하면 마음 맞는 상대도 찾기 쉬운 것 아닐까? 다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제가 노화늦춤에 좋다고 해도 만남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교제가 서툴렀고 이제 겨우 노후를 맞아 혼자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 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읽어주고 인터넷에서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은 가급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만년을 보내기 위한 힌트를 몇 가지 말해보았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이 너무 싫다면 물론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도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큰 적이니까. 다만 하지 않는다면 대신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굳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싫지만 산책이라면 조금 할 수 있다. 집안을 걷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듬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런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젊고 발랄하게 하는데 큰 도움 될 것이다. 중장년 때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일이니까 하는 이유로 싫은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70대가 되면 더는 무리할 수 없다. 무리해서 싫은데도 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몸과 마음에 손상을 주게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70대는 즐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말 싫은 건 되도록 하지 말자. 이것이 70대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하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으로 저자 와다 히데키, 출판사 지상사입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눈이 불편하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초래한다. 눈의 건강을 오직 시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력이 좋다고 눈 건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시력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눈 상태가 별로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저는 몸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지만 눈 건강에는 너무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러 도서관 갔다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보고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눈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눈이 젊어지는 기적의 눈 건강법이라는 책으로 저자 주천기, 출판사 비타북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안과명의 주천기 교수의 100년 동안을 만드는 눈 건강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기적이 되어 돌아오듯 평소 조금만 신경 쓰면 젊은 눈, 활력이 넘치는 눈을 만들 수 있으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100세까지 쓰는 눈, 즉 100년 동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부의 주름보다
감추기 어려운 노안. 가장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는 기관, 눈. 노화는 글자 그대로 나이 든 눈이다. 눈은 빠른 속도로 늙기 시작해 40대가 되면 그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정도가 된다. 우리 모두가 세월 따라 공평하게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란 점에서 다른 안질환과 구분된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눈은 몸의 기관 중 가장 빨리 노화가 오는 곳이다. 오감에서 얻는 정보의 약 80%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그만큼 눈이 광범위한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또한 눈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이고 눈 근육은 10만 번 이상 움직인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것을 보면 눈의 활동량이 심장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눈은 20대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40대부터는 눈이 나빠졌구나 하고 자각할 정도로 조절력이 크게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은 사람은 6m 안팎을 잘 볼 수 있다. 6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놓인 책,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볼 때는 눈의 조절작용을 통해 사물을 본다. 조절작용이란 수정체의 두께를 자동으로 변화시키면서 사물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수정체의 조절력이 약해지면 노안이 온다. 문제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부터 발생한다.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곧 원래 말랑말랑했던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말과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위아래에 연결되어 수축, 이완하는 근육인 모양체의 탄력도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40대는 15cm, 50대는 30cm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표적인 노안의 증세다. 가까운 물체를 보는 일이 힘든 것 외에도 노안이 오면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난다. 약간이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글씨를 읽는 게 힘들어지고 조금만 책을 봐도 눈이 피곤하고 뻑뻑해지며 심한 경우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온다. 또한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초점이 빨리 맞지 않아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노안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 요인이 되어 시력 저하나 안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안이 나타났을 때 불편하기는 해도 이내 노화를 받아들이고는 한다. 그러나 20대, 30대에 노안이 오면 치솟고 있는 30대 또는 40대 초반 젊은 연령층의 노안 증가율이 걱정된다. 수십 년을 안과의사로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살았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숨쉬는 것과 같이 종일 세상을 보는 눈을 혹사시키는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 왜 젊은 노안이 증가하는지 눈을 위협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 눈을 어떻게 대해야 노안이 찾아오는 일을 늦출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한다. 눈에 나쁠 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눈 관리에 힘써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노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매일 혹사당한 눈을 본래의 컨디션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평생 눈 건강의 핵심 과제다. 눈은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의 CCTV, 눈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자. 눈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의 창이기도 하다. 눈은 전신과 연결되어 있다. CCTV처럼 말이다. 눈이 보여주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눈에 나타나는 건강적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자. 흰자위가 노랗다. 간 기능 이상. 눈의 흰자위인 공막이 노랗게 변하는 상태를 공막 황달이라고 한다. 황달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다. 해독 기능을 하는 간이 만성 피로나 지나친 건강식품 섭취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빌리루빈이란 색소가 증가한다.
빌리루빈과 결합력이 높은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공막에 많은데 이 두 물질의 결합 반응으로 공막의 색이 노랗게 된다. 황달로 인해 색소 침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막이 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눈에 피가 맺힌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혈액 질환 경보. 혼이 피곤하면 눈이 뻑뻑하고 흰자위가 살짝 붉어지는데 이때 대부분 푹 쉬면 곧 사라진다.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에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급성결막염에 걸렸을 때도 흰자위가 붉게 변하는데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다. 한편 흰자에 피가 난 것처럼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막하 출혈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결막의 혈관이 터지면서 눈이 빨간 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외관상 눈이 시뻘겋게 보여 걱정되겠지만 대개 결막하 출혈은 시력이나 눈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눈을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멍이 들었다가 점차 사라지듯 결막하 출혈도 자연스럽게 낫는다. 그러나 결막하 출혈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액이 응고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혈소판 장애일 수 있으니 전신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복시로 앞을 보기 어렵다. 뇌혈관 질환의 신호.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으면 갑자기 사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 눈의 시야가 어두워지기도 한다. 뇌종양이 생겼을 때는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2개의 뇌신경 중 3개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질환으로 뇌신경이 손상되면 눈을 움직이는 기능이 저하되고 눈의 움직임 이상으로 복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눈은 비교적 작은 기관이지만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고 눈이 보는 것이 뇌가 보는 것이라는 말처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뇌질환 및 혈관 질환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뇌혈관 질환, 안면신경의 이상. 눈꺼풀 근육은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팔다리 근육과 달리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움직인다. 인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눈꺼풀 근육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다. 누구나 한 번쯤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꿈틀거리거나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눈이 피곤할 때나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눈꺼풀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대개 일시적이라서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충분히 자면 이내 사라진다. 하지만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떨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 뇌혈관과 가깝게 붙어 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신경이 눈꺼풀 근육을 움직여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눈꺼풀이 떨리는 주기나 기간을 세심히 관찰하고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결막이 선홍빛을 잃다. 빈혈의 전조 증상.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결막은 본래 선홍빛을 떨다. 결막에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 아래쪽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결막 색깔이 창백하다. 이는 눈점막의 실핏줄로 가는 혈액량이 적거나 적혈구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다. 결막의 색으로 가장 먼저 빈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결막이 창백하다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길 권한다. 생기 넘치는 눈을 위한 생활 습관. 오늘 눈에 쌓인 피로는 오늘 풀어낸다. 젊고 건강한 상태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피로를 푸는 습관을 들어야 한다. 안과 의사로서 권하고 싶은 눈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함께 살펴보며 눈을 잘 돌보자. 적당한 수면 시간이 눈의 최고의 보약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제오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16,374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시력장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적당한 잠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인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시력장애를 겪을 위험도가 3.23배 높았다.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인 그룹은 시력장애의 위험도가 2.56배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절한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도 많이 자도 눈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다. 빛은 망막을 거쳐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상액을 자극한다. 시신경 교차상액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 각성 주기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즉, 눈으로 얼마나 빛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몸이 잠들어 있어야 하는 시간과 깨어 있을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빛이 감소하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 수면 각성 주기가 고장난다. 이는 수면 부족 현상을 불러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잠을 많이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양질의 수면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욱 많은 잠을 자게 되어 결국 몸과 눈에 이상이 생긴다. 잠이 부족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백내장 등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눈 건강을 좌우한다. 비타민 A와 무기질,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 눈에 좋다기보다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다. 완두콩이나 시금치, 오이,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로 식탁을 차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과나 바나나 등의 과일을 생으로 먹어 비타민을 섭취하고 설탕 등의 정제 당류는 피하는 게 좋다. 바쁘다고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몸에 좋지 않은 즉석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의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높은 칼로리로 몸은 불어날지 몰라도 눈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해지는 이상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몸에 이로운 신선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눈의 피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뜻한 찜질부터 최근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눈꺼풀 청소법, 눈을 제대로 꼭 감았다 뜨는 법 등 다양하다. 이러한 실천법의 핵심 포인트는 하루 중 잠깐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데에 있다. 제대로 된 방법도 중요하고 꾸준한 실천도 정말 중요하다. 오늘 하루 중 눈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가? 지금 당장 10분만이라도 눈을 우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심장을 바쁘게 만들어라. 눈이 활력을 되찾는다. 우리 몸은 심장으로부터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당연히 심장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들도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받는다. 참 신기하게도 심장으로부터 퍼지는 혈액과 산소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곳부터 덜 중요한 순서로 혈액과 산소가 퍼진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눈이 속해 있다. 눈 뒤쪽에 위치한 맥락막에서는 시세포들의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곳의 혈관들을 보면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맥락막 뒤쪽은 공막이 감싸고 있고 앞쪽의 혈관은
한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뚫려 있는 부분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혈액과 산소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눈에서 제일 중요한 망막의 신경세포 쪽으로 혈액과 산소를 쭉쭉 보내준다. 맥락막 앞쪽의 혈관이 막힐 일은 거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이다. 혈관이 하나라도 막히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실명하므로 이쪽의 혈관이 다른 부위의 혈관과는 다르게 생긴 것이다. 심장이 인식하는 중요 부위, 눈. 심장이 활기차게 움직일수록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에 영양 공급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그 차이가 눈에 띄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혈관 중 혈액량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게 뇌에 있는 혈관이다. 몸 전체의 혈액량이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심장에서 뇌로 들어가는 피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뇌의 혈액이나 영양분이 줄어들면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더라도 뇌와 연결된 혈관에 흐르는 혈액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남은 혈액을 나머지 기관에 조절, 분배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신비로운 시스템이다. 언제 어느 때고 중요한 기관에 먼저 혈액을 보내도록 설계된 것이다. 눈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역시 마찬가지다. 눈은 신체 기관 중 가장 바쁜 근육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심장이 인식하는 우선순위에 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혈액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눈 건강의 적, 뭉친 어깨 근육과 흡연, 음주. 눈으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는 목의 동맥을 지나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어깨가 결리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평소 스트레칭을 해주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일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경직된다. 이 상태에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어깨 근육은 더욱 굳어버린다. 어깨 근육이 굳으면 목으로 연결된 혈관이 눌릴 수 있고 결국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갑자기 평소 하지 않던 과격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맨손 체조도 괜찮다. 딱딱하게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동량보다 중요한 것은 적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다. 한편 건강을 위해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음주와 흡연은 몸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눈 건강에도 무척 좋지 않은 습관이다. 흡연이 백내장이나 노인성 황반변성을 유발한다는 논문은 이미 많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흡연이 망막 허혈이나 허혈성 시신경병증, 눈 속의 각종 염증 질환, 갑상선, 암병증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으로 맡는 담배 연기 역시 결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자. 술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 면역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떨어진 면역으로 인해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안질환이 생길 수 있다. 포도막염 등의 염증 질환이 있었다면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음주 횟수를 줄여 몸 건강과 눈 건강을 모두 챙기자. 먹어라,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 어두운 색의 음식이 노안을 늦춘다. 어두운 색의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검은색이나 남색, 갈색 등 짙은 채도를 지닌 색이 떠오를 것이다. 사실 뿌리식 재료를 제외하고는 자연에서 나는 대부분의 열매나 잎, 줄기가 어두운 색을 띠는 일은 별로 없다. 몸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홍색 잇몸이 검게 변하면 대개 염증이나 치석이 생긴 것이고 검은색 변이 나오면 위장에 출혈이 생긴 것일 수 있다. 하다못해 피부에 황갈색 주근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큰일인 듯 호들갑을 떨게 된다. 이처럼 어두운 색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블랙푸드와 브라운푸드만큼은 다르다. 자연에서 비교적 드문 색을 띠고 있지만 몸에 흡수되면 항산화 효능과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푸드와 브라운푸드는 일부러 찾아 먹을 만하다. 블랙푸드는 매스컴을 통해 이미 그 효능을 여러 번 조명받았다. 그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검은콩이 몸뿐 아니라 눈에도 좋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산화 과정을 억제해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노화에 의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을 더디 오게 만든다고 보면 된다. 검은콩 외에도 노안에 좋은 블랙푸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효과를 내는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이다. 한편 브라운푸드로는 이미 건강기능식품에서 최고로 손잡는 인삼과 홍삼을 언급할 것이다. 브라운푸드는 특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뛰어나다. 블랙푸드와 브라운푸드가 어떻게 눈에 긍정적인 효능을 주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자. 눈에 켜켜이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블랙푸드. 블랙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푸른색의 음식에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포도, 적양배추, 가지 등이 있다.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 포도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눈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질환을 완화하는데 좋은 성분이다. 눈의 신경층에 해당하는 망막 안에는 로놉신이 있다. 빛의 자극을 받으면 로놉신이 시신경에 신호를 전달해 사물을 보고 인식하게 만든다. 로놉신은 눈 안에서 무수히 분해와 재생을 반복한다. 그런데 로놉신이 분해될 때 눈에 피로가 쌓인다. 문제는 점차 나이가 들면서 로놉신의 재생량이 감소하고 피로 해소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면 로놉신의 재생 기능을 도와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즉, 눈에 쌓인 피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눈이 활력을 유지하게 만들고 천천히 늙게 하는 것이다. 또한 블랙푸드에 속하는 음식들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잡는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실험실에서 눈세포를 배양했을 때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리류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한 연구가 없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것이 눈에도 좋다는 생각으로 블랙푸드를 꾸준히 먹어보자. 눈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브라운푸드. 블랙푸드는 자주 들어봤어도 브라운푸드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흙 속에서 자란 브라운푸드도 블랙푸드 못지않게 몸에 참 좋다. 브라운푸드는 눈의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 중에서도 인삼과 홍삼, 양파가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이다. 나이가 들면 눈의 구조와 기능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각종 노폐물들이 눈에 쌓인다. 젊을 때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노폐물이 쌓여도 곧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될수록 염증도 함께 쌓인다는 것. 작은 상처에도 염증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면역 기능도 덩달아 떨어져 평소 부실했던 부위에 잔병이 끊이지 않는다. 세차게 흐르던 강과 고인물 웅덩이를 생각하면 쉽다. 같은 양의 폐수가 섞여 들어가
도강과 웅덩이에 오염되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노화를 겪기 시작하면 몸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힘을 서서히 잃는다. 그래서 몸에 떨어진 기능을 보완해 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인삼이나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내, 특히 혈관 속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인삼과 홍삼의 추출물인 진세노사이드가 몸속 노폐물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분산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심지어 눈의 기능을 약 20년이나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삼이나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눈의 기능 개선과 시력 저하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인삼과 홍삼의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체내 흡수율이 낮다. 양파도 눈 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 눈의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등 눈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도 순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순환 기능이 떨어진다. 이때 양파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양파의 주황빛 겉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눈에 필요한 물질들이 눈까지 도달하려면 충분한 양의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으니 구하기 쉽고 효능도 뛰어난 양파를 자주 먹어보자. 냉장고 속에 눈 건강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기운을 가득 담은 봄나무를 떠올려보자. 푸른색이 아주 싱그럽게 느껴질 것이다. 겨울철 해풍을 맞고 자라나는 시금치나 슈퍼푸드로 인정받은 브로콜리,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당근 등 싱그러운 생명력을 내뿜고 있는 제철식 재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생명력만큼이나 강렬한 자연의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다채로운 색의 음식들에는 눈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 먹어서 몸에 좋은 음식은 눈에도 좋은 것처럼 다양한 색의 컬러푸드를 골고루 먹을수록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좋고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불편한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 컬러푸드라고 하니 굉장히 낯선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 안에 충분히 눈을 좋게 만드는 해결책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푸른색 채소가 눈의 노화를 막는다. 푸릇푸릇한 색의 봄나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 값싸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봄나물을 적정량 이상 섭취하는 게 눈에 도움이 된다. 따로 값비싼 약재를 챙겨 먹을 필요도 없다. 봄나물에는 비타민 A와 더불어 루테인 색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망막과 황반부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루테인은 망막의 황반부에도 원래 존재하는 성분으로 눈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활성산소가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면 몸의 세포가 노화하고 각막과 망막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이때 원래 몸에 있던 루테인에 더해 음식으로 더 섭취하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크나큰 보탬이 된다. 즉,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힘쓰는 루테인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백내장 등 노화와 관련된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것이다. 녹색이 선명한 음식으로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도 있다. 요즘은 사철 나오는 식재료이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기를 권한다. 한편 황색 채소의 대표적인 음식인 당근도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당근에는 루테인과 더불어 제아잔틴이 풍부하다. 제아잔틴 역시 루테인처럼 눈의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으로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좋다. 게다가 당근에는 시세포의 중요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비타민 A도 많다. 눈의 노화와 건조를 막는 냉장 고속식품들.
녹황색 채소와 더불어 알록달록한 색으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달걀 노른자다. 색이 선명하고 예뻐서 떡국이나 잔치국수에 달걀 노른자를 지단으로 사용하지 않던가. 달걀 노른자는 색이 예뻐 눈으로 보며 즐기기도 좋지만 루테인과 콜린이라는 항산화 성분 또한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 기능은 망막의 퇴화를 막고 망막 질환의 중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조한다. 야맹증이나 각막의 건조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식품도 빠뜨릴 수 없다. 빨간색이 선명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다. 눈 점막의 세포 분화에 필요한 비타민 A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이 힘들어지는 야맹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안구건조증 같은 이상 증세도 생길 수 있다. 건조한 눈에는 고소한 들기름이 특효약. 안구건조증에 오메가3 지방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영양제로 꾸준히 먹는 사람들도 많다. 한편 오메가3 지방산을 음식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고등어나 연어가 떠오를 것이다. 고등어와 언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이 식품을 권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다. 그런데 고등어나 연어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더욱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이 있다. 바로 들기름이다. 한국인의 눈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은 들기름에 있다. 망막은 DHA와 IPA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도 많다. DHA와 EPA는 눈의 조직 재생을 도와 안구건조증을 완화시킨다. 흔히 오메가3 지방산 하면 앞서 말했듯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류가 떠오르겠지만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은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이다. 들기름의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국제항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도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사람의 눈물 분비량은 늘고 증발량은 줄었다. 그 결과 안구건조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 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한다. 이왕이면 갖은 양념으로 어디에나 넣을 수 있는 들기름을 먹어보자.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만으로 안구건조증이 완치되지는 않겠지만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매일 못 먹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눈의 효능을 발휘하는 비타민도 놓치지 말자. TV에서 눈에 좋다는 약을 봤는데요. 진짜 도움이 되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엄청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나치게 혹하는 건강식품 광고일수록 멀리하는 게 낫다. 보조제의 역할로 접근한다면 눈에 좋은 비타민은 꽤 많다. 눈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예방 차원에서 권하고 싶은 비타민 A부터 E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자. 비타민 A는 망막 질환에 도움이 된다. 눈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 중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시력이 점차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이나 눈에 눈물이 부족한 안구건조증 등의 이상 증세가 생긴다. 이때 비타민 A를 섭취하면 시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눈 표면에 있는 점막의 힘이 강화되고 망막 질환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이 먹어도 눈이 절대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먹었을 때 두통이나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일일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경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비타민 B. 비타민 B는 신경 비타민으로도 불린다. 신경대사를 활발하게 돕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신경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과 핵산, 세포가 합성되는 일을 도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 세포가 건강하게 본래의 역할을 하면 눈에 피로가 쌓일 여지가 적다. 약한 빛에도 눈이 부신 현상이나 침침함, 뿌연시야 등 눈의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잡다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비타민 B가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는 눈의 노화를 막아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낸다. 쌓인 피로가 해소되지 않으면 노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기계의 수명이 다해 천천히 작동을 멈추는 현상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비타민 B를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해 피로회복과 노화 예방에 힘쓰자.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2는 망막이 빛을 느낄 때 신경의 대사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고 하니 섭취하려면 아침마다 꼭 챙겨 먹자.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빛을 받아들이는 일을 멈추지 않으니 말이다. 이 밖에도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시신경이 약해지고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안구가 충혈되거나 각막의 색이 탁해지고 조로성 백내장, 광선공포증 등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눈을 맑게 만드는 1등 공신, 비타민C. 비타민C는 수정체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하수체와 부신, 백혈구, 뇌 그리고 눈에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눈 자체에 비타민C가 많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한다. 노안이나 백내장 등의 눈의 노화에 따른 증상 또는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좋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 가능하다면 매일 영양제로 챙겨 먹고 제철 과일과 채소로도 섭취하기를 권한다. 염증성 안질환 예방과 면역력 증가에 필요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자주 생긴다. 알레르기는 면역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면역이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작용하면 알레르기가 나타난다. 면역 기능이 제때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하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다시 알레르기성 염증이나 아토피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사실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한 염증을 빠르게 고치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된다. 소화불량이나 쏟아지는 졸음, 갈증, 변비 등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다면 말이다. 문제는 항히스타민제 복용이 알레르기나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몸의 면역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 질환을 고칠 수 있다. 이때 비타민 D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비타민 D는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여러 안질환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켜준다. 비타민 E를 먹어야 노안을 예방한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물질이다. 세포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또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효능도 지니고 있다.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더디게 만드는 작용을 하니 비타민 A, C와 더불어 노인성 안질환의 예방에 기여한다. 다른 비타민에 비해 중요성이 언급되는 일이 적지만 비타민 E를 섭취해 노인성 안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보자. 비타민 A부터 E까지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고 싶다면 가급적 영양제의 형태보다는 제철 음식으로 먹길 권하는 바이다.
부득이하게 영양소를 식품으로부터 직접 섭취하기 힘들 때는 비타민 A 따로, B 따로 먹는 것보다 종합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종합영양제를 복용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무기질과 비타민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게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효율적이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눈 건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눈 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으로 관리하자. 눈 건강의 천기누설.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눈을 깜빡여 안구 건조증을 예방한다. 기초 체력에 신경을 써야 눈 건강도 따라온다. 누울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그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눈찜질을 한다. 설탕 같은 정제식품을 줄이고 자연에서 얻은 천연식품으로 식탁을 채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